이렇게 파업을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한국을 무시했다가는 인도가 망합니다.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인도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제 한국의 모든 걸 배워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인도의 모디 총리는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요? 오늘의 궁금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델리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저는 인도 문화에 대한 제 신념을 의심하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델리 대학교에서 45세의 사회학 교수로 있는 제가 그걸 의심하게 됐네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말씀드릴게요. 델리 한복판에 있는 바쁜 대학 캠퍼스를 상상해 보세요. 학생들이 수업 사이사이를 바쁘게 오가고 차이죄의 향기가 퍼지고 힌디어, 영어, 그리고 그 사이 모든 언어로 끊임없이 대화가 오가는 그런 곳이에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서 보내며 젊은 학생들에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르치고 있어요. 제 교실은 이 캠퍼스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특별할 건 없어요. 그냥 하얀 칠판을 향해 줄지어 있는 책상들.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유명한 사회학자들의 포스터 몇 장이 전부예요. 하지만 제가 문화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교실이 생기를 띠거든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서로 소통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학생들의 눈에서 반짝이는 불꽃이 보이니까요. 인도 문화는 늘 제 열정이었어요. 우리의 전통, 축제, 삶의 방식에 대해 얘기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제게 인도 문화는 거대한, 부서질 수 없는 바위와도 같아요.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고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우리 문화는 강해요. 침략, 식민지 시대, 현대화를 견뎌왔고 쉽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문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세계화가 전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강의했지만 속으로는 인도가 다르다고 믿었죠. 우리가 하는 방식이 따로 있고 그건 변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제가 틀렸어요. 정말 많이 틀렸어요. 그 모든 건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시작됐어요. 제가 문화적 영향에 대해 강의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챘죠. 평소에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학생들이었는데 그날은 절반 정도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서로 속삭이고 다른 애들은 공책에 낙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말하던 중간에 멈췄어요. 무슨 일 있어요? 좀 짜증이 난 목소리로 물었죠. 그러자 카비타가 제 수업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 중 한 명이었는데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교수님. 그녀는 살짝 당황한 듯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게 모두 요즘 화제가 되는 새로운 한국 드라마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저는 멍하니 눈을 깜빡였어요. 한국 드라마. 제가 되물었죠.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도 문화적 가치랑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자 교실은 갑자기 들뜬 수다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은 갑자기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캐릭터들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고 저한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 전개와 케이팝이라는 무언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케이팝이라는 게 뭐지? 아침 시리얼 이름처럼 들렸어요.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여긴 델리의 심장부에 있는 인도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저는 교실 분위기를 잡으려 했어요. 다시 우리 주제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인도 사회에서 전통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강의를 이어가면서도 이상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뭔가 변하고 있었고 그걸 제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요. 그날 저녁 저는 델리의 북적이는 거리를 걸으며 전에는 못 본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한 무리의 10대들이 휴대폰 주위를 둘러싸고 아시아 사람들의 얼굴과 신나는 비트가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었어요. 거리의 노점상은 한국어가 쓰인 티셔츠를 팔고 있었고 심지어 동네 차이 가게에도 한국 배우의 미소 짓는 포스터가 볼리우드 스타들 옆에 붙어 있었어요. 집에 와서도 다를 건 없었어요. 제 16살 딸 아르티는 노트북에 푹 빠져 있었고 이어폰을 끼고 뭔가에 완전히 몰두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흥분해서 BTS라는 한국 보이밴드에 대해 막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어리둥절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잠이 오질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놓쳤을까요? 저는 문화적 트렌드를 이해한다고 자부했는데 이건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었어요. 제가 알던 문화 간 상호작용에 대한 모든 것을 뒤흔드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인도 문화를 변화하지 않는 견고한 힘으로만 본 것이 조금, 아니,
많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일지도 모른다는 거요.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인도도 그와 함께 변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젊은 세대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뒤척이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현상을 이해해야겠다고요. 사회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그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으로서요. 학생들이 저한테 말하려던 것을 제대로 듣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겠다고요. 이게 단순한 시작일 줄은 몰랐어요. 이 여정은 단순히 제가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제 세계관 전체를 바꾸게 될 겁니다. 한류라는 파도가 제 삶에 밀려들었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한 그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따뜻한 화요일 아침이었고 저는 델리 대학교에서 사회학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죠. 원래는 인도 영화나 크리켓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는데 그날은 K-드라마나 K-팝이라는 말을 들으며 학생들이 흥분에 차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요즘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 뭐 그냥 또 지나가는 유행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금방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수업이 끝난 뒤 제 학생 중 하나인 카비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물었어요. 라가브 교수님, BTS 들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었어요. 카비타는 더 활짝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더니 한국 남자 아이돌인데 진짜 대단해요. 이 노래 들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신나는 비트가 흘러나오자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서 리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음악 자체가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한국 음악이 뭐길래 학생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이 한국 문화의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대학 구내식당에서는 학생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자막이 달린 TV 프로그램 같은 걸 보고 있었고 뭔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게 한국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하필 한국 드라마야? 하고 물었죠. 우리 인도 드라마도 있잖아. 그건 뭐가 문제인데? 제 학생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학생인 안잘리가 설명해줬어요. 인도 드라마가 나쁜 건 아니에요, 교수님. 근데 한국 드라마는 좀 달라요. 신선하다고 할까요? 스토리도 재밌고 제작 퀄리티도 엄청 좋고 배우들도 정말 잘생겼어요. 마지막 말할 때는 얼굴이 조금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 드라마를 한번 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차 한 잔을 들고 노트북을 켰죠. 학생들이 추천해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선택했어요. 나만 재벌 상속녀가 실수로 북한에 떨어지게 되는 이야기였는데 보다 보니 스토리가 점점 재밌어지더라고요. 캐릭터도 잘 그려져 있었고 학생들이 왜 이 드라마에 빠졌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오락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거리에서도 변화를 느꼈거든요. 길을 걷다 보니 한국어 학원 광고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고 시장에서는 한국 화장품을 파는 가게들이 새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동네 식당 메뉴에도 비빔밥이나 김치 같은 한국 음식이 추가되었더라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 친구들이랑 문자만 하던 딸 미라도 이제는 시간을 들여 한국어 문장을 외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미라가 저한테 인도말이 아닌 한국말로 아빠라고 부르더니 우리 집에서 김치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좀 놀랐지만 좋다고 했죠. 그래서 그날 오후 부엌에서 배추를 썰고 양념을 섞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냄새는 강하고 낯설었지만 둘이서 웃고 떠들며 엉망이 된 부엌에서 김치를 만들다 보니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한국의 물결, 그러니까 제가 알게 된 한류라는 건 단순히 오락이나 음식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걸 목격하게 되었어요. 학생들이 글로벌 문화에 대해 더 활발히 토론하고 인도 밖의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전에는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어느 날 문화 교류에 대한 수업 토론 중에 평소 조용하던 학생 라울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라울이 말했어요. 저는 인도인으로서 우리 문화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교실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있었어요. 이 젊은이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뿌리를 놓지 않고 있었어요. 이들은 세계를 더 넓게 바라보고 더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죠. 글을 쓰면서 몇 날 며칠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떠올렸어요. 처음엔 이 프로젝트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한국 문화는 인도 문화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었어요. 늦은 밤까지 일하면서 컴퓨터 화면의 빛만이 사무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캠퍼스는 고요해졌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학생들의 열정적인 목소리, K-팝의 경쾌한 리듬, 한국 드라마의 감동적인 대사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이 보고서는 총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죠.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결국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글을 쓰면서 저는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한 글자, 한 단어씩요. 10대들로 가득 찬 소리 지르는 군중 속에 제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여기 제가 있네요. 흥분한 K-팝 팬들 사이에서 라가브 교수인 제가요. 소음은 귀가 멍멍할 정도로 크고 에너지는 엄청났어요. 물속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어리둥절했지만 이게 제 연구에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밝은 분홍색 머리를 한 소녀들, 한국어가 적힌 셔츠를 입은 소년들, 심지어 자녀들만큼이나 신이 난 부모들도 있었어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다양성의 바다였어요.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기억나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음악이 시작되자 갑자기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가사는 한국어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감정은 느낄 수 있었어요. 마법 같았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 자기들의 언어도 아닌 한국어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 게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지 음악이나 TV 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소속감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젊은이들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은 거였어요. 수줍어하던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춤을 추고 조용하던 아이들이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마치 그들이 원하는 누구든 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점점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이 팬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문화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한국어 단어를 배우고 어려운 춤 동작을 몇 시간씩 연습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끈끈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어요.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작은 마을 출신의 라비라는 소녀는 K-팝 덕분에 큰 꿈을 꾸게 됐다고 했어요. 그는 이 한국 아티스트들이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고 팬으로서의 경험이 그에게 꿈꿀 용기를 준 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샤라는 조용한 소녀도 있었는데 그녀의 열정은 저를 정말 놀라게 했어요. 그녀는 제게 한국어 교재 컬렉션을 보여주며 한국어를 혼자서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번역 없이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그 열정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학교 과제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는 10대가 여기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을 정말 뜨게 한 건 수나이나의 대화였어요. 우리는 그 장소의 소음과 흥분에서 벗어나 한적한 구석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나이나는 대학생이었는데 겉보기에는 다른 팬들과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그녀의 이야기가 특별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가 제 삶을 구했어요. 그녀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지었는지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드라마틱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이에요. 작년에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어요. 외롭고 길을 잃은 것 같았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수나이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한국 드라마를 발견했어요.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소녀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싸우고 계속 희망을 가졌죠. 그녀의 이야기를 보면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드라마가 저에게 힘을 줬어요. 저는 수나이나가 한국 드라마의 회복력과 희망이라는 주제가 그녀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는데 도움을 줬는지 설명하는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그건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이야기들은 저에게 삶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줬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 같은 것들이요. 수나이나를 바라보며 저는 단순한 팬 그 이상을 봤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로와 힘을 찾은 한 젊은 여성을 봤죠. 그녀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단순한 유행이라고 치부했던 것이 사실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팬미팅을 떠나면서 제 머리는 온갖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그 열정, 그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저는 그저 보고서를 위한 데이터를 찾으러 갔었지만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얻었어요. 사람 간의 연결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한류는 단순히 오락이나 문화적 영향력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 간의 연결에 관한 것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이야기를 통해 희망과 영감을 찾는 것이었죠. 젊은이들이 이 문화적 교류를 통해 자기 자신 안에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총리님께 드릴 제 보고서는 그저 건조한 트렌드와 숫자의 분석으로 끝날 수 없다는 거려. 제가 목격한 것의 본질을 담아야 했어요. 이야기의 힘, 사람 간의 연결의 강함, 그리고 문화가 어떻게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지를요. 그날 밤, 보고서를 쓰기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제 자신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만난 팬들의 열정과 진심에 제가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오랜만에 미래가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문화적 경계가 흐려지고 젊은이들이 바다 건너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그런 미래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세상과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무언가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된 채로요. 저는 제가 K-팝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거나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네요. 라가브, 사회학 교수인 제가 말이죠.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얘기해 볼게요. 처음엔 음악이었어요. 사람들이 K-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저 잠깐 유행하고 말 트렌드 중 하나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 것들이 늘 그랬듯 금방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실제로 K-팝 뮤직비디오를 앉아서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색감, 안무, 전에 본 적 없는 장면들이었어요. 각 영상이 마치 작은 영화처럼 보였고 가사뿐만 아니라 춤과 비주얼로도 이야기를 전하더라고요. 정말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이 퍼포머들이 보여준 엄청난 자기관리였어요. K-팝 아이돌들이 무대에 서기 전까지 몇 년 동안이나 훈련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매일 몇 시간씩 춤, 노래, 심지어는 외국어까지 연습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인도의 전통 무용가나 음악가들에게서 보이는 헌신과 비슷했어요. 이건 단순한 대중음악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이었어요. 더 많이 볼수록 K-팝 스타들이 팬들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들은 멀리 있는 연예인이 아니라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인터넷에 장난기 넘치는 영상을 올리거나 팬들과 대화하고 일상을 공유하더라고요. 제 학생들은 자신들이 이 아티스트들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그런 연결고리는 제가 예전엔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음악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연구를 이어가면서 한국 드라마의 세계로도 빠져들게 됐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런 드라마들이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많을 수 있지? 그런데 보다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드라마들의 이야기가 정말 몰입감 있었어요. 사랑, 가족, 그리고 끈기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이었죠. 그런데도 참신하고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한 편만 더 보자 하면서 밤늦게까지 보게 됐어요. 평소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말이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 드라마들이 현대적인 삶과 전통적인 가치를 잘 엮어낸다는 거였어요. 주인공들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 가족의 기대, 그리고 사랑을 찾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우리 학생들이 겪는 것들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어른에 대한 존경, 열심히 일하는 것의 중요성, 가족의 유대감 같은 전통적인 가치도 강조하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인도적 가치를 다른 시각으로 다시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음식이 있었죠. 음식. 시작은 라면이었어요. 그 인스턴트 라면이요. 어느 순간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음식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수업 중간에 후루룩 먹으면서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 보고
저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도 한국 음식을 한번 먹어보기로 했어요. 대학 근처에 새로 생긴 작은 한국 식당에 갔죠. 메뉴는 하나도 못 알아봤지만 친절한 주인분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밥 위에 채소랑 고기, 그리고 매운 소스를 얹어 먹는 음식이었죠. 음식이 나왔을 때 그 색감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마치 그림 같았어요. 비빔밥을 비벼서 한 입 먹었을 때 입안에서 폭발하는 맛에 깜짝 놀랐어요. 매웠지만 우리 인도식 매운맛과는 다르더라고요. 계속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매운맛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먹어보기 시작했어요. 김치, 발효된 채소 반찬도 제 식사에 빠지지 않게 됐고요. 나중에는 떡볶이까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봤어요. 쫄깃한 떡에 매운 소스를 버무린 음식이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좋아했어요. 아빠가 드디어 쿨해졌다면서요. 연구를 계속하면서 우리 도시에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한국어 수업이 여기저기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 학생들도 K-팝 가사나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까지 말하더라고요. 이 한류, 한국의 물결이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나 음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인도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우리와 다른 문화를 배우면서도 그 안에서 비슷한 점을 찾아내고 공통된 관심사와 경험으로 글로벌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삼성 같은 한국 기업들도 이제는 단순한 기술 제공자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우리 문화와 한국 문화를 잇는 다리 같은 존재로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단순히 제품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와 더 깊은 연결을 느끼고 있었죠. 총리님께 제출할 보고서를 쓰면서 이 경험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깨달았어요. 처음엔 그냥 또 하나의 트렌드를 연구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끝내는 열린 마음, 문화 교류, 그리고 연결의 힘에 대해 많은 걸 배웠어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 문화를 잃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제 학생들이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이 덜 인도인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교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글쎄요. 다음 수업 가는 길에 K-팝 노래를 흥얼거릴 수도 있고 가다가 비빔밥 한 그릇 먹을지도 모르죠. 총리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경험이 저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시켰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도에서 한국 문화를 조사하는 여정은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는 과정이었어요. 제 서재에 앉아있던 기억이 나요. 책상 위에는 메모지, 사진들, 그리고 딸이 빌려준 K-팝 앨범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방 안에는 김치 냄새가 은은하게 났어요. 작업하면서 김치를 간식으로 먹고 있었거든요. 발효된 배추를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어느새 한국 음식을 즐기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보고서에는 각종 자료와 통계들이 가득했지만 제 마음에 가장 와닿은 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었어요. 어려운 시기에 한국 드라마에서 위안을 찾았다는 젊은이들의 이야기, K-팝 밴드를 좋아하는 공통점으로 우정을 쌓은 사람들의 이야기, 유튜브에서 배운 한국 요리로 가족들이 함께 요리하며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들, 특히 수나이나라는 젊은 여성을 인터뷰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말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한국 드라마는 제가 외로울 때 희망을 줬어요. 그녀에게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반대편에서 온 이야기들이 그녀에게 강인함과 회복력을 주었다는 거였어요. 또 라울이라는 수줍은 소년이 기억나요. 그가 K-팝 춤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팬미팅에서 그가 춤을 추던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그가 그렇게 우아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의 부모님은 춤이 그에게 얼마나 큰 자신감을 줬고 사회적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국 음악이 인도의 한 10대 소년의 인생을 이렇게 깊이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완성된 보고서를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한국이나 인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야기와 음악, 심지어 음식까지도 표면적으로는 서로 달라 보이는 문화들 사이의 틈을 메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어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회의적이었거든요. 이 외국의 유행이 그렇게 중요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저는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됐고 주변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더 커졌어요. 다음 날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교실에 들어갔어요. 학생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제가 빔 프로젝터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몇몇은 한국 밴드 로고가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가방에 젓가락을 꽂아두기도 했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제가 한때 거부했던 변화가 바로 눈앞에 있음을 깨달았어요. 오늘은 제가 말했어요. 문화 교류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하지만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만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덕분에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연구 중에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델리에 붐비는 한국 식당, 꽉 찬 극장에서 상영 중인 한국 영화, 그리고 제가 어색하게 젓가락을 사용하려 애쓰는 모습까지. 그 사진을 보자마자 교실 안은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우리 문화를 단단한 바위 같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처럼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우리 문화는 오히려 강물 같아요. 늘 흐르고, 늘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름다운 거죠. 학생들의 고개가 끄덕여졌고, 이해하는 듯한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음식, 새로운 음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성장하는 거예요.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법을 배우는 거죠. 제가 그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나눠달라고 하자 여기저기서 손이 번쩍 들렸어요. 카비타는 K-드라마가 자신의 가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고, 아밋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온라인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됐다고 했어요. 각자의 이야기는 다 달랐지만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연결이었어요. 수업이 계속될수록 저는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을 경험했어요. 이건 그냥 강의가 아니었어요. 대화였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그들에게 도전 과제를 하나 줬어요. 이번 주에는 새로운 걸 시도해보세요. 꼭 한국 문화가 아니어도 돼요. 자신과 다른 문화를 접해보는 거예요. 새로운 음식이든, 새로운 노래든, 새로운 이야기든 상관없어요. 다음 수업 때 우리가 배운 것들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학생들이 교실을 떠나면서 각자의 계획에 대해 들떠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이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바로 미래였어요. 그들은 매일 더 연결되어가는 세상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짐을 챙기며 어느새 흥얼거리고 있던 한국 노래를 깨달았어요. 제가 그 노래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줄은 몰랐죠. 대학교를 나서며 주변을 새롭게 바라봤어요. 길 건너 한국 식당, 공원에서 K-팝 춤을 연습하는 학생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더 넓은 세상과 우리를 이어주는 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여정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배울 것이 너무 많았고 만들어야 할 연결도 많았어요. 이 새로운 열린 마음이 우리 모두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정말 기대가 됐어요. 학생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한국의 물결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 사고방식과 연결 방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 문화 현상이었어요. 학생들 덕분에 저도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그들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고, 그 세상은 다채롭고 흥미로우며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죠. 칠판 앞에 서서 다시 수업을 이어가기 전에 저는 이 한류를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휴대폰에 온 메시지를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총리실에서 보낸 거였거든요. 손이 약간 떨렸어요. 그들이 라가브 교수에게 인도에서의 한국 문화에 대한 큰 보고서를 써달라고 요청한 거였죠.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총리가 왜 한국 드라마나 팝 음악에 관심을 가질까 싶었거든요. 책상에 앉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천장에선 선풍기가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델리의 따뜻한 공기를 살짝 움직이고 있었죠. 창밖에서는 언제나처럼 대학교 캠퍼스의 소음이 들렸어요.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간간히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같은 거요. 그런데 제 사무실 안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중요하게요. 저는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사회에서 서로 다른 집단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같은 큰 주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왔어요. 그런데 한국 트렌드는 그에 비하면 너무 작아 보였죠. 하지만 교수이자 연구자로서 때론 작은 것들이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우선 인도에서의 한국 문화에 대해 제가 아는 것들을 적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많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뭔가 K-드라마라는 걸 좋아한다는 것과
제 아이들이 가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노래를 흥얼거린다는 정도였죠. 그게 다였어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유명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거였어요. 딸 카비타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더니 눈이 반짝이면서 제목을 줄줄 얘기해줬어요. 제가 적기도 전에 너무 빨리 말해서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골라서 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한국국 재벌 상속녀가 우연히 북한에 떨어지는 이야기에 푹 빠졌거든요. 웃긴 장면에서는 웃음이 나오고 부끄럽지만 슬픈 장면에서는 눈물까지 훔쳤어요. 드라마는 한국어로 나왔고 자막은 힌디어였지만 말은 이해하지 못해도 그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보다 보니 왜 이런 드라마들이 인기를 끄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사랑, 가족, 우정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건 인도 문화에서도 중요한 가치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들은 그런 주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신선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등장인물들이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새롭게 느껴졌어요. 다음으로는 케이팝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이건 좀 더 어려웠어요. 음악이 제가 평소에 듣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밝은 색감에 중독성 강한 비트, 완벽하게 맞춰진 안무까지.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매력적인지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한 번은 BTS라는 그룹이 공연하는 영상을 보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에너지가 엄청났어요.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도 모르게 발이 박자를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이걸 왜 좋아하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이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공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학생들과 그룹 토론을 열기로 했어요. 토론 당일 긴장이 됐어요. 학생들이 케이팝에 대해 물어보는 교수님을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그런 걱정은 사라졌어요. 학생들이 너무나 신나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팔로우하는 케이팝 그룹, 그리고 드라마 볼 때 먹는 한국 과자까지 모두 이야기해줬어요. 한 학생, 아르주는 노래를 자막 없이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학생, 리라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갖게 됐다고 했어요. 그 열정이 정말 대단했어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건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어요. 이 젊은이들에게 한국 문화는 그들 자신의 세계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엿볼 수 있는 창문이었어요. 새로운 생각을 가르쳐주고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심지어 꿈을 키우게까지 했거든요. 그 토론을 마치고 나서 수많은 메모를 남겼고 머릿속엔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총리를 위한 보고서는 단순히 사실과 수치만 나열하는 것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걸 깨달았죠. 이 문화 교류가 왜 이렇게 강력한지 그 본질을 담아야 했어요. 그날 밤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쓰기 시작할 때 저는 설렘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TV 프로그램이나 팝송에 대해 쓰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건 문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젊은이들이 어떻게 영감을 얻는지, 그리고 세상이 날이 갈수록 더 연결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